홍익재단의 지원에 힘입은 바가 커가지고 제가 이제 글을 다양한 이제 발표의 장을 빌려가지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 발표들이 이제 선고하는 과정까지가 시간이 걸렸습니다. 홍익재단에서 굉장히 기다려주시고 성원해주신 덕분에 최근 9월달에 글을 정리를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근대의 아카데미즘 사학과 브로이다 가스미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뭐 이걸 논문이 상당히 볼륨이 있어서 이걸 전부 다 얘기하기는 그렇고, 우선 이제 목차입니다. 머릿말 최근에 브로이다에 관한 연구, 그다음에 이제 일본 근대 역사학과 아카데미즘 사학이 뭔가, 그다음에 이제 브로이다가 말하는 국사의 연구,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그래서 별세본을 2개 드린 분들은 받아보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동아시아 고대외국 3집에 실린 글입니다. 그리고 논점은 2가지입니다. 일본 근대 역사의 시작은 언제냐. 그 다음에 이제 근대 역사에서 고대사가 고대사 연구자죠. 연구자 브로이다가 차지하는 역할, 그리고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키워드, 5가지 키워드입니다. 일본 근대라. 그 다음에 아카데미 사학이 뭔가, 브로이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서 이제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남북조 정유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국사학 연구라는 텍스트. 그러게 이제 지나쳐갈 때, 이건 이제 지난번 우리 발표장에서도 이야기를 드린 사례입니다만, 메이지 천황의 이른바 수사의 조라고 하는 이제 천황의 직접 내린 명령이죠. 거기에 초기에 수사의 조인데, 여기는 밑줄 보면 수사는 만세 부의 대전이다. 조정의 그런 여러 가지 업적들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건데, 3대 실록 이후에 끊어졌다. 이걸 계속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결례다. 가마쿠라 이후에 무문 정권의 폐를 혁파하고 정론을 다시 진행하자. 네,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국을 열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말은 뭐냐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역사는 3대 실록 이후에 3대 실록을 마지막으로 끊어졌다. 그 다음에 가마쿠라라고 하는 무가 막부죠. 가마쿠라 브로마치 에도 막부에 대한 것들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 사국 역사를 참수하는 기관을 만들자.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이지 천황이 이야기했던 그 역사가 끊어졌다. 3대 실록을 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이게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육국사라고 하는 일본 서기, 속일본기, 일본 후기, 속일본 후기, 일본 문덕천황실록, 일본 3대 실록. 그래서 여기 3대 실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청와 광역천황, 그 다음에 이제 901년에 완성된. 그러면 901년에 완성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무가가 기록했거나 고대 끝자락에서 여러 가지 성과들은 물론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메이지 천황은 인식하고 있다. 이 부분이 결국 수미 쌍관에서 브로이다에게 굉장히 영향을 주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의외로 빠른 시기에 1801년 하나와 호키이치라는 사람이 이제 육국사 이후에 서울편찬 확보에 건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건 뭐 지지부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작업들에 시간을 뺏기다가 이 작업이 이제 갖추어진 것은 메이지 28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지금도 발간되고 있는 대일본 사료, 대일본 공문서가
이제 모습을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게 1901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해보자라고 1801년에 말을 걸었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실체화되고 성과로 나오기까지는 지나는 세월이 걸렸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주로 하는 게 사료편찬소가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보고자 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1874년에서 생애해서 1946년에 뭘 하는 분인데, 이 업적을 보통 이제 이 사람 연보에 추정해서 세 가지를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공문상의 체계화, 고전적의 출판, 제국대학 학자로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불화파에 유학을 갑니다. 그때 이제 이 사람의 개안을 한 건데, 유럽 각지의 미술관이나 박물관, 이런 것들이 이제 접근을 합니다. 세 번째, 조선, 특히 한국의 고대, 그리고 이제 한국 역사에 좀 문제가 많이 생길 만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데, 첫 번째에서 얻어진 지식, 두 번째에서 얻어진 지식을 가지고 이 사람이 작년에 굉장히 열성적으로 조선사 편수에 나서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조선 고족조사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제가 이제 옛날에 2009년 동안 거기에 내가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2016년 또 이제 우리 재단에 또 여기도 들렸을 거라고 보는데, 심익현 씨가 이제 박사 논문에서 정리를 한 걸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요거 이제 제가 논문을 그때 2009년도 논문 내놓고 이후에 작업했기 때문에 이걸 쳐다보지 않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일본 근대사학사에서 전전의 조선사 연구가 왜 공백으로 남아있는가? 조선사가 일본 근대 역사의 성립과 내정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점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결국에 일본 안에서의 조선사에 대한 그런 관심 부재를 초래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 오쿠보 도시아키라는 사람입니다. 상당히 그 노년에까지 계셨던 분인데, 이제 일본의 그 관학 아카데미즘을 분류를 하면 1세대, 2세대, 3세대로 분류가 된다고 했을 때, 지난번에 이제 제가 컨퍼런스에서 1세대, 2세대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분들은 이제 시계를 가지고 구매를 해서 보시고, 일본 근대 역사 도입기의 학문적 순교자로서 오쿠보가 묘사를 합니다. 오쿠보의 장점은 3세대 학자이면서 사학사에 굉장히 일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문 집안이 오쿠보 도시미치 이제 후손이고, 그래서 이분의 역할이 또 미국의 구미에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글들을 되게 따릅니다. 그래서 1세대는 이러이러한 소개자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2세대에 속하는 게 이제 구로이타 등인데요. 구로이타, 메카미, 기타, 시라토인데,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오쿠보는 정리를 하냐면, 현재의 사료편찬서를 중심으로 묵묵히 사료수집과 고정의 전략이다. 그래서 전후 역사하고 수립에 기여했던 평가를 줄 수 있다라고, 그 순교자라고 아주 대단히 그 강조했던 1세대에 비해서 2세대는 좀 감추는 입장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3세대가 이제 오쿠보, 그 다음에 사카모토, 그 다음에 히라이즈미, 나중에 이제 또 구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쿠보의 사학사에서 1세대와 2세대를 판연히 구별함으로써 2세대의 입장을 사람들한테 머릿속에 들어가게 만들었는데요. 근데 과연 이러한 게 맞는 건가 하는 부분에도 제가 좀 의문이 있습니다. 봅시다. 구로이타에 대한 최근의 분석을 들여다보면 히로키 다카시라는 분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발표를 했었습니다. 오쿠보의 구로이타에 대한 평가. 히로키가 주목한 것은 저하고 이제 다 의견이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러기다가 집필한 통사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재석, 그 다음에 새끼네 선생이 이제 화국사관론자라고 하는 데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로키 다카시에 관한 글은 여기 소개해 드린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제 갑자기 맹추신이 되자마자 편수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어떤 그 결과물을 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이지 유신에 의해서 모든 것이 완결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저는 조금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전사가 있다. 그 전사를 살펴보지 않으면 메이지 유신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하야시 라자부터 쭉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습니다만은 이런 전사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메이지 유신에 의해 편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하는 부분에서 저는 근세의 전반적인 이런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얘기를 들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세의 편수 사업에서도 이제 그 후반대인데요. 18세기는 이제 오교소라 다 사람 한 사람을 다 이야기하기는 여기서는 힘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도 진사이랄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색깔이 달라집니다. 발전 단계론을 달리하는 설명이 들어가는데 1848년에는 다테치히로의 대세 삼정고라는 게 보이는데 여기는 대화교시라고 가마쿠라 막부를 경계로 해서 고르시대, 뼈우시대, 지게시대, 명시대 이 구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는 서양의 발전 단계론과 일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메이지 유신과 대학의 유신이라는 논문을 한 적이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일단 참고문에 나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 번 지금 언급이 돼야 될 문제가 남북조 정윤 문제입니다. 정윤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냐, 그르냐의 문제인데 피라 사건이 두 번 크게 보면 두 번입니다. 1세대는 지난번에 이제 제가 코퍼런스에서 이야기 말씀드렸던 그 구매에 군입다케의 이제 고소본 재차 뭐 이렇게 한다거나 그다음에 2세대 이제 기타 사다게치 여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분명히 세대 차이가 나는 거죠. 이분하고 이분은. 그래서 이게 이 기타라고 하는 사다게치라고 하는 부분 이분의 어떤 이 문제는 어떻게 발생한 건가? 연대로는 1911년입니다. 세칭 남북조 정유 문제라고 불러지는데요. 일본의 남북조 시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하면 1336년부터 1392년까지 약 57년간 이러는데요. 가마쿠라 막부와 무르마치 막부의 사이에 끼인 시대다. 그래서 이제 독립된 시대를 이해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그 무르마치 시대에 포함시켜서 광의 무르마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남조를 정통으로 할 거냐 북조를 정통으로 할 거냐에 관한 논쟁이 세칭 말하는 남북조 정윤 문제다. 이때 이제 문제가 됐던 피라 사건의 장본인이 되면서 굉장히 탄압을 받았던 분이 이제 기타 사다게치라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로 있다는 이 남북조 정윤 문제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면은 이제 빨간 점으로 표시를 해놓은 두 가지의 좀 주의를 기울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74년에 이제 큐슈에서 태어났습니다. 하고 나서는 92년에 이제 제 1차 피라 사건이라고 하는 구미 군입다케의 피라 사건이라든가 이때는 아직 어린 대학교 신입생이고 때문에 이 피라 사건에 대한 본인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졸업을 하고 바로 이제 대학원 들어가서 쭉 순탄한 과정을 봤습니다. 1903년에 학위 논문 탈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905년에는 문과대학 조교수 이제 승승장구하는 거 오르는데 마침 우리는 불사고 조약을할지 이렇게 이제 그 병탄하는 시대로 접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하고 묘하게 오버랩되는 부분이 그로 이때의 승승장구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08년에 유럽 여행을 가서 3년간의 유럽 여행을 이제 강제 병탄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빨간점, 이 시대가 바로 1911년인데 이 남북조 정일 문제, 아까 앞에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정일적으로 발생을 하고 동기인 기타가 책임을 지고 사임합니다. 이 대목은 앞에 빨간점의 구매의 필화 사건과는 이유가 다르다. 왜냐하면 이때의 그로이타는 이미 이제 동경 제국대학에 중추를 이루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기서는 이제 이 기타의 문제는 자기의 문제가 되고 기타의 문제가 더 욕을 얻어먹고 만약에 좌절한다고 하는 것은 동경 제국대학 관악 아카데미즘의 전체 문제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로이타는 남북조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당시 일본 정부라고 하는 것은 요시노조 사관이다. 요시노라고 하는 것은 나라 남부에 있는 깊숙한 산입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남조에 천황이 은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은거했다 그래서 당시 일본 정부는 요시노조 사관이라 이렇게 이제 남조 정통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로이타는 요시노조 사관을 인정을 해도 다른 사람 다 인정하고 있는데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재밌습니다. 그로이타는 남북조 시대는 남조의 그쪽 요시노 진영만이 한정되지 않았다. 일본 전역에 미쳤다. 이거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엉뚱한 소리를 하고 당시의 일본 정부가 그래도 요시노조 사관에 요시노에 있었던 남조의 하나의 정통성이라고 봐서 요시노조 사관이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이타는 요시노조 사관을 부정하거든요. 남조의 거점이 요시노뿐만이 아니고 일본 전역에 미쳤다는 굉장히 정말 메이지 천황에게는 반가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그로이타는 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정부보다 일본 정부의 당시 일본 정부의 방침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시노의 한정된 천황이 아니다. 일본 전역에 미치는 천황이다. 라고 주장. 천황 입장은 대단히 감사한 문제죠. 이렇게 한술 더 뜨는데 이거 왜 그러는 거냐? 그로이타의 국사연구에 여기서 몇 번의 그로이타의 생각을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초판은 한 권이었을 때를 1908년에 출간돼요. 그런데 제정판이 두 권입니다. 1911년에 남북조 정일면제가 일어났죠. 13년에 발견되고 18년에 요게 재밌습니다. 초판의 생각과 제정판의 생각이 확 달라집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그로이타가 합리적 아카데미즘의 화신처럼 말해지지만 미안하지만 제가 좀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삼정판은 세 번으로 불어납니다. 총선은 30년, 단거는 30년. 이 제정판에 대한 이론을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초판하고 제정판에 굉장히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한다. 이게 저희 하나의 큰 그림입니다. 그러면 그로이타가 국사연구에서 드러내고자 했던 생각은 뭐냐? 몇 대까지 되는데 첫 번째, 시대 구분의 논리가 있다. 그로이타의 시대 구분은 5단계입니다. 신의 시대, 시적 시성의 시대, 율령 공가의 시대, 무가 입헌 한정 5단계. 지금과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현대를 빼고 현대는 당대를 설명이나 어려웠겠죠. 신화와 신대를 설정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두 번째, 한반도에 관련이 많은 시적 시성 단계의 서술에 초판에는 제정 일치라는 좀 애매모호한 시대를 두었는데 제정판 이후에서는 야마토 시대라고 정리 다시 시작합니다. 지금의 교과서의 어떤 부분에서는 뼈대를 있게 만들었다 생각하는데요. 초판에 그러면 제정 일치기를 왜 상정했느냐? 신화의 시기인 신대 이후에 있어서 국가의 초기화를 설정했다는 의미인데 돌연 왜 이를 없앴느냐? 제가 생각에 좋은 생각입니다만 한반도 역사 의식에서 이렇게 유야무야한 시대를 두는 것보다는 조금 더 명쾌한 야마토 시대로 책정하는 게 더
이쪽이 또 어떤 부분에 힘이 있게 보였던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이제 책을 읽으면서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족 시성의 단계에서 눈에 띄는 건 한토 복속기입니다. 이게 이제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었다고 보는 거죠.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그 이후에 다른 그 제자, 그 다음에 그 정부의 공인된 방침으로서 유지가 됐다. 그리고 브로이트 서술에서 한토 복속기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일본서기 이후에 일본의 내토릭이죠. 근데 이제 한토 복속기를 설정한 이후 1911년에 남북조 조민문제 위해의식, 그건 다시 말해서 말할 것도 없이 1910년에 한일 병탄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 인식이랄지 당시의 세계에 대한 이해 감각이 이런 책을 집필하는 데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로이트 복사 연구에서 보면 네 번째인데요. 초판은 무과기가 제정판과 참정판에서 각각 공과 황과 조흥시대로 바뀝니다. 초판은 무과기는 가마쿠라, 교토 무과, 에도 무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제정판에서는 헤이케, 그 다음에 가마쿠라, 공과 중흥, 무르마초, 오다 이렇게 여러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정판에서는 3판이죠. 고무과 중무가 신무가로 나누고 각각을 고무가는 이러이러하다, 중무가는 이러이러하다, 그 다음에 신무가는 이러이러하다 하면서 이제 황과 중 시대 이렇게 책정을 하는데 이게 대단히 이 사람의 생각의 구조에서는 공과 중이랄지 황과 중이랄지 이런 언급이 대단히 당시의 관악 아카데미를 선도하는, 그리고 이제 관악 아카데미에 다른 게 아니라 제국대학 출신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일본의 천병이 되어가는, 사학의 천병이 되어가는 시대의 이론 성립하는 데 있어서 그러있다가 얼마나 어떤 노력을 했고 그 책에서 이러한 모양새가 뭘 의미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는 게 결국에 일본의 고대사가 뿐만이 아니고 역사가의 원점을 생각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브로이트의 표현입니다. 브로이트의 생각을 3개 정도 만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브로이트의 역사 소설 변경이 되는 거죠. 초판하고 제정판하고. 그의 바닥에는 저의 논문의 머리말에서 언급한 메이지 천황의 수사의 조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조금 과감한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 아카데미즘 사학이 놓치고 있던 천황의 뜻을 이제야 브로이트가 이해하게 됐다. 그리고 이제 따르게 되었다는 것으로의 변신, 뭔가 전환이죠. 다시 말해 메이지 천황의 본심은 무과시대 700년간의 수사사학은 인정하기 어렵다. 고대에서 발언하는 천황에게 실권이 있는 근대 천황, 즉 메이지 천황의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바라고 하는 그 모습은 천황이 권력을 행사한 고대 3대 실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의 역사는 무과시대 작사한 것이다. 천황과 국민의 역사가 아니다. 그러니 브로이트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걸 내 감을 잡은 게 아니냐. 브로이트의 두 번째 배경입니다. 남북조 시대의 주인공인 고다이고 천황이 가장 이상적인 때로 여기고 있는 시대는 다이고 천황 시대입니다. 제2는 897년 930년. 이 다이고 천황의 후대를 잇는다는 뜻에서 고다이고 천황을 삼은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이고 천황이 자신의 시호를 삼았다는 게 웃긴 표현입니다만 하여튼 그게 이제 그런 주위에서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다이고 천황의 치세는 실제 치세가 후대가 이상으로 여긴 시대인데 아니는 별개로 고대의 어느 시대, 다이고 천황의 그 시대에 조금 비슷한 시대가 바로 3대 칠록이 만들어집니다. 3대 실록이 안 만들어진 시대를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한 거잖아요. 고다이고 천황도 생각을 했고 거기에 바로 그러있다는 착안을 했다는 거죠. 무과시대로부터 다이천황 친정을 기동한 14세기의 고다이고 천황, 이후 길고도 긴 무과시대를 거쳐 다시 찾은 천황 친정의 시대, 다시 말해
19세기 말은 메이지 천황 입장에서는 무가교의 편수사하고 부정하고 싶은 것이었고 이걸 불어있다가 이해해요. 대신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불어있다는 남북조 점인 문제를 기회로 천황의 본심을 이해하게 되고 무가 중시에서 군가 중흥이라는 새로운 논리를 깨닫. 그게 이제 아카데미 사람이 이 사람의 불어있다에 머리에 들어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불어있다가 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군가 중흥이라고 하는 황과 중흥이라고 하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이 레토릭의 의도가 뭐냐? 그러면 이제 무가 대신 군가, 황가의 역사로서 통찰을 재배하고 싶다. 그게 바로 메이지 천황이 수사로 조에 나온 거예요. 그것과 일치하고 있다고 본인이 자기를 그렇게 합성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불어있다의 변심의 내막을 종래의 연구자들은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 사람을 감싸고 돌거나 그냥 적절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진짜로는 알면서도 이렇게 그 표현을 안 하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참고문헌은 그 뒤로 참고문헌은 제가 2009년도 논문을 쓸 때의 담아내지 못한 참고문헌을 쭉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현재 참고문헌의 대강에 들어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이 논문을 정리를 하고 이걸 넘기고 나서 몇 달이 지나니까 약간 감이 떨어졌습니다만 정리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글들로 이러하게 이 논문을 구성했었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하는 기분도 됐습니다. 이 논문을 이제 완성하는데 여러 가지 지원해준 공익재단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토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치고자 합니다. 네.